인간만이 인생의 의미를 묻고 그 너머의 무언가를 찾으려 애쓴다. 만약 당신의 삶이 내일 끝난다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사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은요, 한 지성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가장 따뜻하고도 절실한 질문입니다. 책 제목 인생의 의미, 지은이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옮기니 이영래,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세계적인 사회 인류학자였던 그는 2016년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30개의 언어로 번역되며 전 세계 대학의 교과서가 된 학술서를 집필한 학자. 그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는 남은 시간 동안 30년 넘게 탐구해온 인류의 궤적을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사는 걸까? 암과 싸우는 동안 그는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느린 시간이라는 선물인데요. 그 느린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과 세상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고, 삶의 경험과 방대한 지식을 모아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릭센 교수는 2024년 말에 세상을 떠났고요. 이 책은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됐습니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실과 테피스트리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우리 자신을 주위의 모든 것과 연결하는 실에 대한 긴 에세이다 라고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들이 모여 엮여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만듭니다. 여기서 테피스트리가 뭐냐면요, 수많은 그 실을 엮어서 만든 장식용 직물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벽걸이 그림인 거죠. 유럽 성이나 궁전 벽에 걸려있는 실로 짜여진 큰 그림 같은 거, 그런 거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들이 서로 교차하고 엮이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했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기억, 경험들이 하나하나 연결돼서 우리 각자만의 삶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가 발견한 7가지의 삶의 7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봤는데 바로 이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관계, 결핍, 꿈, 느린 시간, 순간, 균형, 그리고 실 끊기.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은 저자의 사유가 막 자유롭게 흐르다 보니까 가끔 읽다가 난해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흐름을 애써서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힘을 빼고 물살에 몸을 맡기듯이 읽어내려 가니 오히려 나의 성찰이 차곡차곡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저자가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찾은 7가지 깨달음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본문 중에서 서문이 저는 워낙 좋았어서 낭독은 그 서문을 들려드리고요. 이후에는 본문의 내용을 그 7가지의 내용들을 아주 간단히 요약한 내용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기 말의 어느 금요일 밤, 동료들과 맥주를 몇 잔 마셨다. 사회 인류학자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한담을 나눌 때면 종종 그렇듯이 대화는 사회 인류학적 주제에서 먼 길로 빠지곤 한다. 중앙아프리카의 희생제의부터 아마존의 우주론, 일본의 이혼율과 맨하튼의 삶의 만족도까지
갑자기 동료 한 명이 어떤 통찰을 얻은 듯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토마스, 인생의 의미는 세 가지인 것 같아. 신을 믿는 것, 자식을 갖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이 안 나는군. 자식이 없는 불가지론자의 말이라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분명히 뭔가 중요한 것을 이해한 것처럼 보였다. 그가 말하려 했던 세 번째는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 의미에 대해 말하기 전 우선 염세적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들은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겼다. 철학자 베테르 베셀 샤페는 1941년 출간된 비극에 대하여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졌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음식, 수면, 생식 등에 대한 욕구뿐 아니라 온전한 삶의 의미를 찾는 욕구도 있다. 그 두 가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환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순간, 불쌍한 인간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페의 책은 더 널리 알려졌어야 했는데 아쉽다. 40년 후 사페는 동료 철학자 헤르멘 퇴네센과 함께 나는 진실을 선택한다 라는 제목의 짧은 대담집을 출간했다. 퇴네센은 사페보다 더 염세적이다. 의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삶의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삶은 무의미한 것조차 아니라는 것이다. 생태 철학자 아르네 네스는 이 대담집에 대한 논평을 내면서 삶의 의미는 형이상학적인 수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는 것은 실수라며 인간의 삶이 수수께끼 같고 신비롭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네스에 따르면 인생의 많은 의미는 거창하지 않다. 10월 말 지면을 덮는 단풍의 아름다움, 커피 향기, 친구의 미소와 같은 작은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삶의 의미라는 주제는 언제나 존재했다. 인간은 언제나 존재의 본질과 방향성을 찾으려 했다. 삶의 의미에 대해 묻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AI에게 체스에서 이기는 법이나 부탄의 경제 혹은 리스본의 관광 명소에 대해 묻는 것은 쉬운 일이다. 심지어 어떤 AI는 법학과 의학 학부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AI는 인생의 의미를 성찰할 수 없다. AI에게는 삶이 없기 때문이다. AI는 육체도 없고 어린 시절의 기억도 없으며 이웃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도 없다.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도 비슷한 경계를 그을 수 있다. 아무리 지능이 높은 침팬지, 돼지라 해도 동료들과 함께 앉아 광활한 하늘 아래에서 겸손한 태도로 꿈에 잠긴 듯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지만 평생 정직하셨어 라고 읊조리지 않는다. 인간은 이렇게 가치를 담은 문장을 말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주제에 내가 큰 관심을 갖는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 나는 40여 년 전에 사회인류학과 사랑에 빠졌고 아직까지도 그 사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회인류학자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긴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인간은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면 열의를 가지고 임한다. 하지만 삶의 의미에 대해 내놓는 답은 각자 다르다. 어떤 이들은 신앙심 혹은 자선 활동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어떤 이들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즐기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 중 어떤 답이 틀렸고, 혹은 맞고, 혹은 이 답들이 서로 모순이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2016년부터 암과 싸우는 동안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깨달으면서 특히 큰 무게로 다가왔다. 암이 재발했던 시기로부터 나는 느린 시간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받았다. 느린 시간이 있었기에 나 자신에 대해 다시 깨닫고 다른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에서 크게 진보해 왔다. 그러나 삶의 의미는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 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궁극적인 해답에 결코 가까워지지 못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세상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낯선 생각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동굴 입구, 소크라테스의 아고라, 붓다 발밑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있다. 누구도 자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메시지나 교만이 재앙을 부른다는 서아프리카 설화의 가르침은 서양 철학에 기반을 둔 삶의 의미만큼 귀중한 가치가 있다. 사람들의 신념은 변화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1927년 노벨상 수상자 시그리트 운세트의 말이 옳았는지도 모르겠다. 화려하게 꾸며진 문화적 허식, 외적 규칙과 규범, 기술과 사회적 형태를 벗겨내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같은 동기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인내와 상식, 경청하는 능력뿐이다. 삶의 의미,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동시대인처럼 느껴진다. 세익스피어, 몽테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동등한 파트너이다. 이들에게 삶의 의미가 아닌 진화의 메커니즘이나 암의 원인에 대해 묻는다면 이런 상상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서아프리카의 그리오, 고대 철학자, 근대 초기의 극작가들이 제시한 해답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누구도 만족스러운 삶과 소비주의나 쾌락주의를 연결하여 설교하지 않는다. 야망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쳇바퀴에서 끝없이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삶의 본질적인 의미 중 하나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자기 목적적 행동에 있다. 해먹에 누워 소설을 읽을 때 여유롭게 낚시할 때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목적 없는 활동이 무슨 소용이냐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는 세련되고 우아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느긋하게 주변 사람과 어울리며 그 시간을 즐기는 라이밍이 그것이다. 수업을 듣지 않고 운동장 나무 밑에서 수다를 떨던 학생들에게 교장 선생님이 뭐 하냐고 물었는데 이때 학생들이 나무에 석회치를 하고 있다고 둘러댄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후 라이밍은 사람들과 딱히 목적 없이 어울려 다니며 즐기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로 자리를 잡았고 이 특별한 카리브해의 은어가 만들어낸 문화 속에서 훌륭한 풍자와 칼립소 음악,
좋은 시가 탄생했다. 특별한 일은 별일 없을 때 탄생한다. 당신에게 인생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의 계획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 낯선 사람을 위해 선행하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것, 순간을 사는 것, 반대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이다. 누구에게, 언제, 특히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평범한 인간들은 접근할 수 없는 엄청난 발견을 한 것처럼 자기계발서를 쓴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들은 인생의 의미가 자기계발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을 12가지 목록으로 만들기도 한다. 나는 권위적인 훈계를 못 참는 사람이고, 이 책을 읽을 당신 역시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싶다. 문화적인 다양성과 프로그레시브 록에 대해서는 내가 웬만한 독자들보다 아는 것이 많겠지만, 불교, 지속 가능한 임업, 크로스컨트리 스키에 대해서는 나보다 많이 아는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해결책과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의 의미를 각성하는데 열렬한 신앙심이나 인종차별에 맞서는 불타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어떤가? 세이셀에 사는 한 크리스천 여성은 세이셀에 사는 무슬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과 더없이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유일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낼 거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고 재산을 늘리는 일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간주되며, 이러한 점에서 내 친구들의 말은 영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녀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자식을 갖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삶의 의미가 땅에 떨어진 낙엽, 무릎 위에서 가르릉거리는 고양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같은 작은 것에 있다는 의견은 또 어떤가? 세계 정의와 기후와 같은 큰 것들에 대한 책임에서 손을 놓아도 될까? 자선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자선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삶의 7가지 의미를 짚어보며 내가 던지는 질문 중 일부이다. 이 책을 쓰면서 나름의 통찰을 얻었다. 삶의 선하고 유용한 의미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그것이 철학이라는 학문으로 표현이 되든, 수도원에서 수백 년에 걸친 명상으로 얻은 지혜로 표현되든, 고민 상담 컬럼이나 남아프리카 마을의 일상으로 표현되든,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의미는 같다. 삶의 의미는 지속 가능하고 중립적이며 자유롭다. 삶의 의미는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 책의 초고를 완성한 후 우리 자신을 주위의 모든 것과 연결하는 실에 대한 긴 에세이를 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가는 실들이 모여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만든다. 그 촘촘한 관계망 안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대한 합창단을 이루며,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실타래가 바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첫 번째 의미, 관계. 첫 번째 의미는 관계입니다.
인간은 결코 섬이 아니며 관계 속에서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지만 결국 관계로 인해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죠. 책의 핵심 문장입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권리와 의무가 가득 찬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저자는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플라톤에서 니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명한 철학자 대부분이 미혼 남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들이 이론 너머의 것들, 즉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랑이라는 가느다란 실, 배신과 용서, 무조건적인 헌신처럼 깊고 헌신적인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피어나는 감정의 심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버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용서와 겸손, 감사의 능력을 갖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인간관계에서 얻는 가장 큰 만족감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최신 인공지능 같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타인에게 버림을 받을 때 가장 취약해진다. 삶을 지탱하던 가장 굵은 실이 끊어지는 순간 삶이 무의미해지는 무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자는 인류학자답게 관계라는 개념이 문화마다 얼마나 다르게 짜여지는지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지중해 시칠리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유대가 사회의 기본이 되지만 그가 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유대가 가장 강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이처럼 관계의 형태는 달라도 그 본질은 같습니다. 영화 가려진 시간을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멈춘 시간 속에 갇힌 주인공이 나옵니다. 먹을 것은 풍부하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쁜 옷을 입어도 보여줄 사람이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 아닐까요? 저자는 이처럼 관계를 통해 희생하고 양보하며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삶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결핍입니다. 저는 이 챕터가 제일 좋았는데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족이 아닌 풍요거든요.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에는 가치가 없죠. 이로 인해 오히려 결핍이 가장 희귀한 자원이 되었다는 역설적인 상황. 저자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갈증을 모르는 사람은 물의 가치를 모른다. 결핍은 이처럼 가치를 창출합니다. 저자는 1981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겪었던 일을 생생하게 묘사해요. 기차 여행 내내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도착해서 마신 펩시콜라 한 병. 거품이 이는 차갑고 달콤한 음료가 목구멍을 적시는 그 순간의 황홀경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가뭄 끝에 비가 내린 땅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비가 매일 내렸다면 땅은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이와 정반대의 극단적인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자의 한 친구는 남극 탐험 중에 혹독한 추위와 공포를 견뎌야 했는데 그때 하루의 하이라이트는 텐트 안에서 마시던 따뜻한 인스턴트 코코아 한 잔이었다고 해요. 이스탄불의 타는 듯한 더위와 남극의 얼어붙는 추위, 극과 극의 상황이었지만
극심한 결핍이 평범한 음료 한 잔을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만든다는 점은 똑같았습니다. 결핍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삶의 마찰과 저항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저항으로 인해 우리는 삶의 전력을 다하게 되고 극도로 어렵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를 깨닫게 되며 이는 결국 성취로 이어집니다. 물질적인 결핍뿐만이 아니고요.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 같은 정서적인 결핍 또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디오 테이프 한 편 빌려보는 것이 진짜 큰 즐거움이었거든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보고 싶은 영화를 극장에서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 싶은 영화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나오면 비디오가 나올 때까지 가슴 설레며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OTT 서비스를 켜기만 하면 수만 편의 콘텐츠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은 가능해졌지만 그 기다림의 짜릿함과 그것을 마침내 누릴 때의 깊은 만족감은 느끼기 어려워졌습니다.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갖게 될수록 체감하는 기쁨은 줄어든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결핍은 우리 삶의 윤활유이자 가치를 깨닫게 하는 스승입니다. 이렇듯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핍이 우리를 살게 한다면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꿈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바로 다음이 세 번째 의미, 꿈입니다. 저자의 꿈에 대한 탐구는 다소 구불구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꾸는 꿈과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희망을 하나의 실로 엮어냈거든요. 이 책에서. 그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꿈속 세상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아무도 우리의 꿈을 빼앗을 수 없다. 꿈의 가능성은 삶을 견디게 해준다. 꿈과 희망은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킵니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요. 결국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낙관주의에 불을 붙이죠. 저자는 미하엘 엔데의 소설 끝없는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이야기의 세계 판타스티카는 인간 세상의 상상력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이처럼 꿈과 상상력이 사라진 인간 세상은 의미를 잃고 무의 상태로 변해 버릴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저에게도 사고로 몸이 조금 불편하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놀라울 만큼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는 지금은 휠체어에 묶여 있지만 꿈을 통해서 그는 여전히 아내와 산책을 하고 아들과 같이 달리고 축구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대화를 통해 알게 됐거든요. 꿈은 현실의 제약을 넘어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꿈은 우리에게 불가능에 도전하게 하고 새로운 관계의 실을 묶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향한 꿈을 꾸기 위해서는 때로는 잠시 멈춰서는 느린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의미는 느린 시간입니다. 현대사회는 속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고 효율을 강조하죠. 저자는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느림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느림은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삶의 근육이다. 우리는 나무로부터 느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참나무는 자라는데 200년, 사는데 200년,
죽는데 200년이 걸린다고 해요. 오랜 시간 나무와 친밀하게 지내면 인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느긋한 산책은 느림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고요. 찰스 다윈, 찰스 디킨스, 스티브 잡스 등 수많은 위인들은 걷기를 통해 영감을 얻었습니다. 느린 시간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기억은 우리의 시를 뒤로 향하게 하고 상상력은 앞으로 향하게 한다. 미래와 과거가 연결된 경첩이 부서지면 남는 것은 미친 듯이 흘러가는 현재의 시간뿐이다. 느린 시간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력을 연결하여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느림은 우리의 삶이 질식하지 않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천천히 음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포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의미는 바로 순간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거창한 미래 계획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능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는데 때로는 한순간으로 충분할 수 있다. 기억에 오래 남는 순간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죠. 바로 놀라움입니다. 짧고 강렬한 놀라움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 지혜의 총량을 증가시킵니다. 저자는 인공지능은 결코 이 순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해요. AI는 호기심이 없고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밤하늘의 무한한 별을 보며 스스로가 작은 먼지가 된 듯한 느낌을 그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했어요. 이는 먼 미래를 계획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삶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힘들고 고됐던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주말에 떠날 여행 계획일 수도 있지만 지난 여행에서 경험했던 어느 찬란했던 순간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고작 3분의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 1시간을 기꺼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어쩌면 몇 번의 강렬하고 행복한 순간의 기억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짧은 순간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삶의 여러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야 합니다. 바로 여섯 번째 의미가 균형입니다.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균형이 필요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지혜가 바로 여섯 번째 의미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과 집단, 외면과 내면, 진실과 거짓, 큰 것과 작은 것. 우리 삶은 이처럼 상반되는 요소들 사이의 균형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될 경험과 생각이 많을수록 균형을 이루기가 쉬워진다. 특히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는 불필요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균형을 찾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다시요.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균형이란 거예요. 모든 정보에 반응하다 보면 결국 길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그는 균형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는 균형의 기술을 통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내 페이스대로 헤엄칠 수 있다. 저자는 균형의 아름다움을 아주 철학적인 예시로 보여줍니다. 곰돌이 푸 작가 A.A. 밀른의 아들은
원자처럼 아주 작은 것과 태양계처럼 아주 큰 것 사이에 기묘한 유사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스케일의 것들이 서로를 비추며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균형의 경이로움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수험생이 시험이 끝난 후 친구들을 만나야 하듯 한쪽 극단으로 치우쳤다면 반드시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균형은 복잡한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주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평생에 걸쳐 맺고 지켜온 이 모든 실들을 결국 우리 손으로 끊어내야 하는 순간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7번째 마지막 의미는 실 끊기입니다. 이건 바로 삶의 가장 필연적인 과정,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삶의 유한함이 역설적으로 삶의 무한한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저자는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하는 것은 죽음을 위한 준비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잘못을 보상하고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후에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좋은 죽음은 좋은 삶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래의식 등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과 연결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여정은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통찰 중의 하나입니다.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작별을 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삶이 유한하기에 우리는 무한한 의미를 추구하려고 해요. 만약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처럼 치열하게 사랑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까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분투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이라는 커다란 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떤 의미로 가득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토마스 힐란드 에릭슨과 함께 인생의 7가지 의미를 간단히 탐구했습니다. 관계는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고, 결핍은 삶의 가치를 창출하며, 꿈은 우리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느린 시간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현재를 풍요롭게 했고요. 순간은 짧지만 강렬한 기억으로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균형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기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실 끊기는, 즉 죽음은 삶의 유한함을 통해 역설적으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정답 찾기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과정의 소중함에 있었다, 이렇게 여겨져요. 다른 한 리뷰어의 통찰을 빌리자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 둘째,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 이러한 메시지는 책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부처님의 생각과, 우체부를 참나무와, 개를 아귀와,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머와 연결하는 시간. 그래야 원이 완성된다. 이게 언뜻 보면 대체 무슨 소린가 알 수 없는 문장인데요. 연관성이 있는 단어도 아니고 반대어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 리뷰어는 이 문장을 몇 번이나 읽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연결해야 한다. 통합해야 한다. 저자가 말하는 완성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고 통합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하나의 실들이 모여 테피스트리를 완성하듯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의미의 실들로 짜여지고 있습니까? 이제 자신의 테피스트리를 완성하고 떠난 한 위대한 지성의 마지막 선물, 그가 생애 끝에서 건네준 이 지도를 따라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실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지,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질문일 테니까요.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m not afraid of losing what I've found. If all the fallen pieces hit the ground, I see it in your eyes, my lover and my bride. Our love's a steady tide. A story speaks and silences my doubt. The wind may blow, but he's built this house. Your voice so soft and strong, my husband all alone. Our love's a steady song. And I lay down everything, every part of me, I'm yours. Oh, through everything, here we stand, hand in hand, I'm yours. I've waited for a love that outlasts time, praying for a soul that betters mine. I knew it from the start, together not apart. Our love's a steady heart. And I lay down everything, every part of me, I'm yours. Oh, through everything, here we stand, hand in hand, I'm yours. And I lay down everything, every part of me, I'm yours.
everything, every part of me, I'm yours. Through everything, here we stand, hand in